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기술은 불가능을 극복합니다. 2. 일본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3. 대한민국의 특별한 소재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아르스트. 2.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TGP. 3. 전자전 제머-RF 제머 항전 장비 기술. 4. 이들을 전투인 무수인 컴퓨터 CFCC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 하지만 이 기술들은 모두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텔스 기능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일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기술력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투기 산업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력을 발전시켜 더욱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때 당시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해준다는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해도 미국의 발 뒤끝도 따라가지 못했고 T-50이라는 훈련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15년 당시 한국의 대외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KF-X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등 제3국 업체로부터 해당 분야 기술을 사들이거나 국내에서 연구개발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초 8조 6,691억 원으로 책정한 KF-X 체계 개발 비용도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은 개발비가 추가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대당 단가는 종전 7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이 우리 한국이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뤄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처음부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벽을 깨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건국 이래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미제 전투기였고 또한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 보지도 못한 국내 업체가 그것도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범국민적인 반대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진들이 참으로 대단한 게 이와 함께 진행한 21개의 전투기 주요 기술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21일 록히드 마틴의 F-35 한국 사업 개발 담당 딕 헤더스 이사는 록히드 마틴은 KF-X 사업에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를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록히드 마틴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KF-X 기술 이전과 함께 기술 인력과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F-35를 구매하면서 미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주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총 25개의 기술 중 4대 핵심 기술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21개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판을 짜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뛰어난 전략으로 KF-X 사업의 성공적인 시발점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4대 핵심 기술의 확보입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에 보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우선시되는 이사 레이더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었는데요. 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홍대 공공대 공공대지공대지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이사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소자 수백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으로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반경도 넓어 공중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F-35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적 레이더 교란 등 전자전 능력 역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스트는 홍대공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기능으로 이른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찾아내고 검출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전방 주시 적외선 플라르가 있지만 플라르는 전방만 감시하지만 아르스트는 광범위하게 장거리를 감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O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자상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전 장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모는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만 신호 및 잡음 재밍 신호를 감사함으로써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렇듯 이것들은 반드시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언론에 공개한 발언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스트, 오곳, RF 제모 세 가지 항전 장비 개발 및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해외 기술 협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국내 기업들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결국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인 공대지공대의 모드 알고리즘과 CFCC와의 체계 통합 기술 확보가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사 레이더 안테나 및 전원 공급기 그리고 레이더 신호 처리기를 통합하는 등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레이더의 알고리즘은 스웨덴의 사부와 계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하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드와 사부가 주도하는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 비용만 미화 2,500만 달러로 한화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MRO 사업과 T-50의 개발과 수출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독자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4대 핵심 체계가 차례로 개발됐고 2020년 9월에는 시제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에 지난 7월 19일 KF-21의 첫 비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첫 개발 선언으로부터 무려 21년 만에 시제기의 첫 비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시험 비행까지 온 KF-21 보라매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하지만 그러움에도 아직은 마음 놓고 자축할 수 없습니다. 시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여러 장비와 무장의 테스트가 완벽히 마무리돼야 진짜 개발 성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달 국산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의 무장은 이미 마 4의 초음속 기동이 가능한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무려 60G의 고기동성을 가진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르스트-T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통합된 미티어와 아르스트-T는 유럽산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제 무기는 해외 수출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가 아주 많아서 KF-21을 해외 수출할 때 패키지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잘 협상해 미제 에임-120 암람과 에임-9X 사이드와인더를 KF-21 보라매에 통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전투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에 주한미군의 보유 재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정비와 유지관리, 그리고 추후 개량을 고려할 때 미제 무기 역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엔 외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완벽한 적외선 추적, 좀 더 정확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세대 IR 미사일은 IR 센서와 추진체, 그리고 파일럿과의 연동 능력이 크게 개량된 차세대 적외선 미사일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발사 후 자동 추적 모드인 롤을 특유의 고기동성과 연계해 후방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롤은 미사일을 쏘는 전투기가 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동료기의 데이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예상한 뒤 예상 좌표로 발사된 미사일이 이후 적외선 탐색기로 적을 파괴하는 신기술인데요. 50에서 60G, 그러니까 일반 중력의 50에서 60배를 견딜 수 있는 5세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180도 방향을 전환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적외선 탐색기 등 미사일에 사용될 여러 부품을 개발한 뒤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수한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아직까지 공중전의 핵심은 누가 멀리 보고 멀리 쏘는지를 겨루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미티어나 에임-120D 암람에 구현된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까지는 국산 함대공 단거리 미사일, 해군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에 따르면 해군은 기본형이 에임-120 암람보다 너무 가벼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개발되어 봐야 상대적으로 구식 취급을 받는 에임-120보다 사거리를 포함한 종합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산 중거리 미사일은 KF-21의 주력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 로켓을 적용했고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급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보라매 120대가 실전 배치될 2032년이면 국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인 전투기부터 무장까지 국산화를 통해 완전한 자주 국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1을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M1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영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엠비더키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구형 레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 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완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동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크 같은 기만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 제-120 암램과 에임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나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 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준 선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럭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사정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고슴도치, 가시 혹은 중항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영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소개되는 지대함이나 현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미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A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통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약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 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 초계 기피 에이세이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기뢰 탐색 제거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 거리 800km의 아나피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아나피 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는 떠도는 KF-21의 함재기형인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등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벨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9월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 페이지 3의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 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시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최신 장비틀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 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타격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672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2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M113 때문이요. M11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1.8m, 차체 중량 12.3톤인 병력 수송 장갑차 앱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 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영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론이 전람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MH13 장갑차를 기관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H13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복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MH1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H1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 808 백호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와 요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백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화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에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옹프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의 연료 전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ECM, 적외선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 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방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집속 파편탄두, 다임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대외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재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막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재밍만으로는 제블린이나 형궁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영역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형궁을 재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의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P-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지금 한국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